동락초등학교 김지옥 교사의 제보로 대대적인 기습을 펼친 국군은 북한군 1000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둔다. 한편 북한군과 평택 안성라인에서 맞붙은 미 제24사단 34연대는 큰 피해를 입고 배퇴하며 천안 읍내까지 밀려나게 된다. 충청도를 압박해오는 북한군의 국군 6사단 2연대는 남한강 소백 산맥을 따라 충주 수안보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며 지연전을 개시한다. 그러나 북한군 제8식 돌격에 6사단은 철수하며 반격을 준비했지만 이 반격마저 북한군 기습에 실패하며 많은 장비를 잃어버리게 된다. 어느덧 금강 앞까지 도달한 북한군과 그들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설치한 미 제24사단. 과연 미군은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을까? 한강에서 금강까지 6.25 전쟁 조기 지연전 4부 지금 시작합니다. 동부 축선은 국군이 지원 방어를 하고 있었고요. 서부 축선은 미군이 방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금강역에서 24사단이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위 조치원 라인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해는 해야 될 게 24사단은 이미 만신창이가 돼 있거든요. 스미스 부대부터 그냥 붙는 족족. 연대 하나는 지금 거의 뭐 붕괴 상황이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은 장비를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어쨌든 24사단의 딘 소장은 굉장히 뚝심형 지휘관이었고 이게 사실 처참하게 무너지는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딘 소장도 대단한 게 이 정도로 충격패를 당하면요. 그냥 최대한 빼요. 최대한 빼서 예를 들면 금강까지 가는 거죠. 강처럼 라인 치고 방어하기 좋은 쪽으로 바로 빼거든요. 근데 딘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1개 연대, 1개 대대를 남겨서 저항선에서는 계속 저지를 시켜요. 그래서 하루 만에 깨지더라도 들어가 싸워 이런 식으로 밀어붙입니다. 제가 역사 공부한다고 그냥 재미로 읽을 때는 보통 다 그렇게 배우셨을까? 스미스 부대, 천안 전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천안 함락되면 바로 뭐 대전 금강 방어선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중간에 전위 조치원에서 또 막습니다. 당시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부대는 역시 서부전선 북한군 최정이었던 4사단하고 105 탱크 4단이 남하에서 9일에 전위에 도달합니다. 얘들은 생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훅 밀어서 저항할 생각을 못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된다. 희생이 좀 나도 확 밀어서 산산이 흩어지게 만드는 게 얘들의 뜻인데 안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게지는데도 역시 미군이 무서운 게 보급인 게 다 던지고 왔더니 여기서 재보급이 돼요. 한번 재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장비를 가지고 버티는데 24사단의 또 하나의 연대였던 21년대가 인제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21년대도 1대대가 스미스 부대로 빠졌기 때문에 온전한 전력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1개 연대가 대대 하나 없는 거가 심각하거든요. 하나가 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저쪽 연대 1개 대대하고 이쪽 연대 1개 대대가 만나는 건 더 엉망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제일 문제가 장교, 연대장, 중대장 처음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연대장이 얼굴도 모르는 소대장이 전선에 투입돼요. 대대장도 못 만나본 애가 소대장에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런 상태에서 21년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21년대 연대장은 스티븐슨 대령이라는 양반인데 이 D는 좌우간 그 전사한 마틴처럼 좀 나가자 싸우자 이런 사람 좋아했는데 이분도 2차 대전 참전인데 굉장히 뚝심 있는 지휘관이었다고 어쨌든 막아 이렇게 해서 7월 9일에 이제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7월 9일 오후 15시에 북한군 전차가 또 하던 대로 11대가 이제 국도 따라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전차가 내려오는데 미군도 이제는 좀 정비가 돼가지고 155mm 포, 4.2인치 박격포 여기에 공군까지 투입해서 포격을 하니까 11대 전차 중에 5대를 파괴하게 됩니다. 155mm면 전차 막을 만하죠. 합동 화력 시범 같은 거 우리 국군 하잖아요. 가서 이제 우리 K9 자주포가 155mm잖아요. 그게 불 뿜고 또 4.2인치 박격포가 쏘는 걸 보면 진짜 산이 무너져요. 근데 그거를 뚫고 전진하라 하면은 너나 가지 내가 어떻게 가냐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군은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니까 그렇죠. 네, 안 이제- 가면 이제 큰일 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무섭지만 당시 그 한국전쟁 참전했던 포병 장교 기록 보면은
155mm 앞에 버틸 수 있는 탱크는 없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터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정말 그냥 비평만 하는 분들은 이게 뭐야 그냥 다 산산이 부서지고 박살났어라고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한번 그 기세가 창이 상대 방어진을 갈라버리면 무너져 버리는데 축차 방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연 방어를 통해 기세를 멈추게 만들면 그때부터 반격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북한군 입장에서는 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 포병이 제일 눈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155mm면 너무 후방에서 쏜단 말이죠. 네. 북한군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박격포 진지부터 습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박격포 진지를 일단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밀고 내려오는데 그거 한 개 포진 무력화시켰다고 딴 데서 안 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포병 화력에 155mm와 4.2인치 화력에 북한군 보병이 또 저지가 돼요. 그 다음에 11시 30분에 이제는 미 공군기까지 가세해가지고 기총수사 부다다다다다 하고 쏘고 로켓탄까지 퍼붓습니다. 로켓탄을 퍼부어대니까 이제 북한군 전차들은 일단 솟아내야죠. 네. 또 지연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군이 그래도 그 화력을 맞고도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자 이제 21연대장 스티븐슨 대령이 이제는 안 된다. 이제 철수해라. 라고 해서 전방 부대들을 철수를 시키고 후방에 대기하고 있던 3대대에게 역습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3대대가 역습을 해서 올라갔는데 원래는 그 남아있던 혼성 1대대가 철수를 할 때 거기에 빅슬러 소위가 끝까지 막아 세우고 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구출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소대는 전멸을 하고 못 구하고 어쨌든 미 보병 그 3대대는 역습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피탈된 진지를 회복을 해요. 그런데 야간 공격을 우려한 사단장 딘 소장이 그냥 다시 철수해라. 북한군에게 다시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수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6.25 전쟁 전 기간을 통틀어서 최초의 전차전이 발생합니다. 미군의 M24 경전차와 북한군의 T-34-85가 전차전을 벌여가지고 아군 전차 2대, 북한군 전차 1대가 격파가 됩니다. 그 다음 날 미 공군이 잭팟을 터뜨립니다. 북한군 4사단이 밀고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항공기가 관측을 하고 대대적인 공습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 전차 38대, 자주포 7대, 트럭 117대를 격파합니다. 어마어마한 성과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사단 전력의 절반은 날렸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왜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승산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근접 항공 지원을 유도를 할 때 네. 통신이 계속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합동 공격 통제가 현재도 그렇거든요. 제이텍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항공기랑 통신을 유지를 해요. 어디로 들어와라, 몇 분 몇 초에 들어가라, 몇 분 몇 초에 나가라, 몇 도 각도로 나가라 이거를 계속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북한군도 막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포탄 쏘고 뭐 포병 사격하고 총기 난사하고 뭐 그러고 막 치열한 혼전이 벌어지니까 유선이건 무선이건 통신은 툭 하면 두절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캐스프로스 곡사 화력이 엄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지가 또 돌파가 당합니다. 그래서 북한군 전차 4대가 7월 11일에 이제 미군이 설치한 지뢰지대를 뚫고 들어왔고 3대대 장병들은 교전을 하다가 결국은 밀려서 패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는데도 그냥 밀고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내가 정확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때만 해도 미 육군은 그 지상 항공 통제 훈련이 잘 안 돼 있었고 해병대는 그걸 많이 했는데 한국 전쟁 때 보면은 해병하는 걸 보고 육군들이 이거 반성 많이 했다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장준호 때도 그래서 급하면 육군이 해병대를 불러요. 무정기까지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4사단 수준이 워낙 훈련을 안 한 부대여가지고 있었어도 제대로 못했을 거고. 지난번에도 왜 박격포 한 발에 그 포격 통제병사가 그냥 사실 한 명 두는 게 어딨어 그거를. 패닉이 왔었죠. 네. 와, 근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군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좋은 소식이 나오려나 하는데도 계속 안타까운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후 전투 상황은 또 어떻게 되나요? 7월 12일에
북한군이 공격을 재개를 하니까 미 제34연대는 전투를 포기하고 이제 금강 너머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3일 정도 쉬면서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재보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북한군 제3사단이 제4사단하고 교대를 해서 미 제21연대에 대한 공격에 투입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서 보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요. 북한군 제4사단이 미 제21연대를 붙들고 있는 동안에 북한군 제3사단이 교대됐다고 정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밀고 내려와서 미 제34연대에 측방을 치면서 금강선을 절단하고 들어갔으면 아마 미 제24사단은 대전에 이르기 전에 전멸했을 거예요. 전형적인 돌파와 첨입 전술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북한군의 패착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쟁은 우연의 연속이고 마찰과 불확실성의 영역이라는 게 이런 데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거죠. 어찌됐건 34연대가 퇴각을 하면서 미 공병들은 이제 금강에 있는 모든 교량들을 폭파시켜 버립니다. 미 제24사단의 예하 부대들은 이제 드디어 금강이라는 비교적 제대로 된 방어선을 잡고 방어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전장 적응 훈련 없이 이제 전투에 투입됐거든요. 이 24사단 21연대가 요 3일간의 전투에서 2,533명 중에 무려 1,433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21년대 3대대가 정말 필사적으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대대장을 포함해서 340명이나 되는 병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저항을 했지만 역시나 병력과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군의 우회 포위 전술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희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북한군은 계속해서 늦어지고 공세가 늦어지고 있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간 분명히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뚫리면 안 되는 라인이 이제 그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전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 대전이 뚫리면 이제 충청도 라인은 거의 뚫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호남 쪽하고 연결이 끊어지게 되니까 근데 사실 당시 병력이 한반도 이렇게 막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또 반을 잘라야 될 상황이었는데 금강을 넘어가게 되면 호남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금강 방어선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처음에는 금강을 잃으면 거의 끝난다고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밑에는 너무 좁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미군은 한국 지형을 잘 몰라요. 그냥 지도 보고 여긴가 보다 했는데 여기까지 하면 미군은 이제 안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강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최후의 희망을 걸었었어요, 진짜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 말씀드릴 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군, 한국군 얘기하는데 실제 전선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쪽은 하루 막아도 이쪽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미군이 맡았던 쪽은 평야지대가 많고 한국군이 맡았던 데는 아무래도 산악지대니까 한국군이 더 오래 버팁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군들은 좀 억울해하기도 했어요. 우리 잘 싸웠는데 왜 쟤네 또 왜 밀렸대? 거꾸로 미군이 와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땡기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데 지연전에서는 한국군이 훨씬 효과적으로 많이 죽이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전투가 자꾸 벌어지는데 청주 북쪽에 금강 지역의 미호천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갔었는데 그 전형적인 그 비 오면 넘치는. 범람한다 그러는 네. 딱 강 아닌 그런 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군 수도사단이 미군의 항공 지원을 받아서 방어에 나섭니다. 이때는 이제 국군도 그 대공포판도 세우고 뭐 이런 거 들고 막 놓고 그래서 오폭은 좀 초반처럼 오폭은 안 당하게 되고 협력 전투가 되는데 초반에 포격 앤드 항공 폭격으로 북한군 800명을 사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한국군은 한 번은 잡고 뒤로 빠져. 그리고 이때 이제 네이팜탄이 또 터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밀어붙이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빠지게 됩니다. 패턴이 돌고 있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네. 보면 더 나은 게 만약에 전선 한 군데에서 한 열흘 버티면서 제80 공급 몇 번 막아냈으면 북한도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될 것 될것 같은데라는 같은데. 희망. 그렇지. 요게 희생이 생각보다 많기는 한데 밀리잖아. 밀리네. 가 볼 수 있겠네. 그런데 한국은 늘 하는 말이지만 산 넘어 산인데
산을 몇 개 넘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주식 같네요. 내일은 터질 것 같은데. 이게 저 미군 기록에도 있거든요. 고지에서 높은 데서 쏘잖아. 그러니까 병사들이 다 그렇잖아. 저거만 점령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면 네. 저 앞에 높은 고지가 또 있어. 있어요. 그걸 제가 한국전쟁 기록에서 읽다가 청일전쟁 때 일본군도 그 얘기하더라고. 이 땅 가두가 됐거든. 다들 땅이 조그마니까 작다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산에서 경상도에서 함경도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아, 산 고지를 수백 개를 넘는데 거기는 산도 이렇게 종신방어로 서 있어 산이. 그래서 여기 땅에서 온 모든 나라 군대가 하는 말이 산 넘어 산이다. 아, 그 말이 참 절묘한 말이더라고요. 그 절묘한 말이네요, 진짜. 근데 이게 희망을 조금씩 주면서 희생을 강요하니까 계속 희생을 감내하면서 내려온 거고 그래도 돼라고 하면서 이제 밀고 들어오는 이 상황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수도사단하고 공방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또 병력과 화력에서 밀린 수도사단이 또 패퇴를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군단장이 군단 작전명령 제10호를 하달해서 반격을 하라고 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또 반격을 해서 청주 남쪽에 431 고지와 국사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탈환해요. 그러나 이미 청주 방어의 실효성을 상실을 해서 다시 철수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죠. 여기서 되게 희망적인 부분은 네.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군도 이제는 캐스 플러스 곡사, 즉 근접 항공 지원을 유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금강에서 방어전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 금강 방어전을 할 거면 앞에서 좀 안 싸우고 내려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는 게 당시 한국에 마보지도 딘 소장이 한국에 잠깐 왔던 사람이에요. 저 군정 시절에. 네. 근데 어디 답사라도 해봤냐고요. 그 군에서는 한 1개 사단이 전투를 하려면 6개월은 거기 있으면서 지형 다 배치해보고 이동시켜보고 아까 예비대 얘기하셨지만 예비대가 병력도 없지만 예비대를 운영하려면 움직여봐야 되거든요. 네. 그 당시 우리나라가 뭐 도로가 제대로 좀 이렇게 있긴 하나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 진짜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도 현역 시절에 KCTC 훈련을 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대항군을 이기려고 훈련 부대는 진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요. 6개월 전부터 저희 등산 갔다 올게요 하고 그 일대를 계속 가요. 술구섬의 일대를 계속 돌아보고 어디에 오솔길이 있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대대 지휘소도 땅 파고 묻거든요. 네. 아예 안 보이게 하려고. 네. 그런 자리까지 개울 옆까지 다 뒤지고 다녀요. 그걸 4개월, 5개월을 해도 그래도 대항군한테 지형에서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상태였으면 충분히 그런 말 하죠. 아무튼 그래서 막상 금강 방어선을 하게 되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병력이 없어요. 이미 24사단이 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너무 넓고 금강은 어디까지 갈 거냐고요. 거기다가 34연대의 경우에는 직선 거리로 10km가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10km면 거의 1개 사단 방어 병력 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올지를 모르게 되고 여기서 또 희망으로 해야 돼요. 일로 올 것이다. 일로는 안 올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안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북한군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 모여갖고 도하는 척하고 우회로 돌아가지고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1개소대 정도가 넘어오는데 이걸 미군이 놓쳐요. 결국 북한군이 우회해가지고 제일 먼저 포병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대장 전사가 꽤 있잖아요. 연대장. 사실 군대가 대대장, 연대장 전사한다는 건 치명타인데 하루 전투에 죽잖아요. 이 포병대가 습격을 하니까 포병은 후방에 있다가 공격까지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랬더니 대대장이 참호를 파고 이걸 지켜야 된다. 애들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아요. 그랬더니 상병 하나가 그걸 보고 대대장한테 합세를 했어요. 둘이 지키다가 뭐 같이 전사하고 포는 다 노획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나마 공군이 들어가서 계속 좀 폭격을 해주면 소모를 시키지만 북한군도 여전히 폭격에도 불구하고 돌격 앞으로 해서 19연대 방어선까지 붕괴시키면서 금강 방어선이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군이 무려 105mm 포 19문을 잃고 문제는 탄약 운반용 트럭 70대를 잃어버립니다. 70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급하게 꾸린 방어 라인이 오히려 잘 버티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방어선이 너무 쉽게 뚫렸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애초부터 방어 불가능한 전투였어요. 예, 애초부터 병력이 너무 열세했고 계속 패전을 하면서 사기도 바닥이었잖아요. 미군이 형편없다기보다는 방어선 자체가 너무 넓었어요. 그러면 얇게 깔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뚫리죠. (1950년 7월) 천안에서 후퇴한 미군은 전이 조치원 라인에 진을 치고 방어에 나선다. 북한군은 미군의 강력한 화력에 큰 피해를 보지만 재파식 돌격을 감행하여 방어선을 돌파한다. 이후 미군은 대전을 지킬 마지막 거점인 금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을 막아서려 하지만 이번에도 전차와 보병을 앞세워 진격해오는 북한군에게 패퇴하고 결국 대전으로 후퇴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대전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산 넘어 산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지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만 막으면 그래 그럼 여기가 더 중요해. 여기가 더 중요해. 그래서 여긴 대전이란 진짠데. 네, 그래서 근데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전하면 도시로 끌어들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요충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북, 남, 동, 서 딱. 왜냐면은 금강 방어선은 우회할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대전은 어디로 우회하더라도 대전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남은 전력들을 대전에 모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곳들에 화력 경매 구역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시키고 시가전으로 끌어들여서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한 다음에 그렇게 아군 전력을 보존하면서 적 전력의 손실만 강요하는 그런 종류의 전투를 벌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 절체절명이어서 아마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결정을 그러니까 바보야 못해서 이건 아니고 겪어 보니까 미군이 그걸 선택할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이게 도시 방어전은 어떻게 보면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지리멸렬한 부대는 연락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적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아군도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혹이 좀 있는 게 그때는 지금처럼 고층 건물이 많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집들이 좀 있고 우리나라 도시는 평지에 있는 도시가 없어요. 항상 산을 이렇게 끼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포병 진지 만들어 놓고 부르기 딱 좋은 형태로 모든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미군도 이게 보이긴 보였는데 답사를 해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보이는 능선에 일단 까는 거야. 이게 나중에 치명타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도시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금강 전투할 때 포병 탄약 적재 차량 70대나 잃었잖아요. 19문에. 그게 진짜 결정적으로 작용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쨌든 대전을 사수한다고 눈에 보이는 능선에다가 병력들을 배치했어요. 근데 이때 북한군은 3사단하고 4사단이 이제 드디어 합세를 하고 105 탱크 사단까지 어떻게 보면 북한군 최대의 전력입니다. 여기에 미군 24단의 국군 제일 싱싱했던 17년대 1대대가 합세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군은 105 탱크 사단에다가 234다단의 병력을 증강시켜서 대전을 3면에서 포위하고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2사단이 하나가 또 걸려버린 게 요 얘기를 우리가 못했는데 진천 전투에서 사실 진천 전투가 되게 중요한 전투예요. 그때 그 카이젤 수염으로 유명한 김석원 장군이 북한군 2사단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때 2사단 사단장이 북한군에서 제일 유능한 최연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능하고 무서운 북한군을 진천에서 저지시켜가지고 2사단이 대전 전투에 제대로 합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3사단하고 4사단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3면이 아니라 양면으로 들어오니까 결국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당시 미군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다른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니까 아직 안 왔나 보다 하는데 이미 대전 시대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거의
사실은 거의 완전 섬멸될 뻔했고요. 이제는 딘 소장도 좀 회의가 들었어요. 이게 막 돌아보니까 너무 넓고 끊어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또 더 높은 분이 막아라. 사수해. 왜? 이제 24사단보다 미국의 희망인 부대가 오고 있다. 걔들 도착할 때까지 막아. 좋아, 여기서 그냥 군인답게 죽더라도 지키자. 이제 이런 마음을 하고 대전 방어선에 임하게 됩니다. 한편 이틀간의 공격 준비를 마친 북한군이 이제 대공세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동안 북한군이 계속 뭐에 두드려 맞았었죠? 미군에? 공군. 공군. 그렇죠. 그래서 북한군도 공군을 동원합니다. 그래요? 네, 북한 공군에 몇 대 없었던 야크기가 야크. 출동을 해서 네. 미군의 퇴로를 차단을 하고 공중전을 펼쳐요. 그러는 동안에 북한군 제4사단 5연대가 미 제34연대 1대대의 주진지와 대전 비행장을 향해서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그 다음날 20일 새벽 3시에 이제 갑천을 건너서 전차를 앞세워서 제8식 돌격을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전차와 보병들이 이제 유성 가도를 따라서 진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대전 시가지 내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논산 가도에서도 이제 19시를 기해서 미 제19연대 2대대가 모조리 진지를 벌이고 이제 철수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완전히 개방된 거죠. 사방에서 도로가 이제 대전으로 향하는 도로가 개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미군이 대전 비행장을 점령을 하고 나서요. 대전 시가지에다가 포병으로 포격을 하고 전차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전차의 돌파와 유린전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미군을 어떻게 보면 농락한다고도 볼 수 있고 미군의 혼란을 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예하부대 상황 파악부터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미 제34연대장과 딘 소장은 그때까지도 대전 방어선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전 시가지 내로 북한군 전차만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사단장이 직접 3.5인치 로켓을 들고 나서서 북한군 전차를 격파합니다. 사단장이. 참 솔선수범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네. 굳이 그렇게까지 사단장님이. 미 제5공군도 결사적인 항공 지원을 해요. 야크기를 극복을 하고 계속 항공 폭격을 가해서 북한군 전차를 15대를 격파하기도 합니다. 꽤 높은 전과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상황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에 이미 후방으로 진출하고 있던 북한군의 우회대들이 퇴로를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미 제34연대와 딘 소장은 대전 시내에서 퇴로가 잘린 채로 사실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포위돼버렸네. 그렇죠. 완전 포위돼서 결국 소부대 단위로 분산해가지고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휘부가 붕괴된 미 제24사단은 대전에서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때 미 지휘부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죠. 딘 소장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연이 좀 복잡한데 미군이 어쨌든 결사적으로 그래서 수습을 해서 탈출을 하는데 근데 북한군은 미군 스타일을 이미 압니다. 일단 차량을 이용을 하고 도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감지할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박격포 같은 거 몇 개만 놔도 도로를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미군이 이제 트럭을 모아서 후퇴할 때 중간쯤에다가 박격포를 때리는 거죠. 딘 소장은 마지막까지 시내에 있다가 이렇게 가는데 북한군이 그렇게 중간에 항상 도로에다 때리거든요. 그래도 분기점에서 사실 본대가 이렇게 갔는데 딘 소장 일행이 앞에 차가 한번 잘못 들으니까 오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딴 길로 갑니다. 근데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옥천 쪽에서 흩어졌는데 그 가다 보니까 또 부상한 병사들이 있는 거야. 클라크 중위를 보고 쟤들 데리고 먼저 가라. 그러다가 또 이렇게 자꾸 이제 쪼개져요. 그러니까 딘은 서부 시대에 태어났으면 참 훌륭한 지휘관이었을 것 같아. 굉장히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맞는데 하지 않아야 될 짓을 드디어 마지막 걸 해요. 뭐죠? 후퇴할 때 목마르잖아요. 사단장님께서 부하들 물을 챙겨주겠다고 밤에 수통을 갖고 가십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감정적 최선을 하면 안 되는 홀로 거라고. 떠났나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말고 잘하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물 떠주고 영화인 이런 게 멋있다고 그러잖아. 막 죽어가는 병사 보면 막 붙잡. 지휘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부상자를 수습하고 클라크 중위를 먼저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부상병 무리의 장교가 딘 소장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상병들이 사단장님 목이 너무 마릅니다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둘 수도 없고 병사들한테 갔다 침 오라고 할 삼켜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조조라면은 오얏 나무 상상해라고 했을 테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한밤중에 더듬더듬하면서 자기가 직접 수통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져요. 길을 모르니까 밤에. 그래서 기절하거든요. 그 부상병 무리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하다가 결국은 본인도 잃어버리게 되네요. 우리 도우러 온 사람이잖아요. 네. 미군이. 근데 딘 소장 조국 세력이 신고 잡아다가 북한군에 바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한국은 이념으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피난 가다가 대한민국 편인 사람 한 번 만나고 북한 편인 사람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세 사람을 만나는데 테이버 중이라고 낙오했던 중위 한 명을 만납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북한군대 이제 포위될 때 테이버 중위가 자기가 희생해서 딘 소장을 탈출시켜요. 그리고 테이버 중위는 나중에 전사합니다. 포로로 가다가 폭격 맞아서 전사하게 되고 딘은 이제 영화같이 중위의 희생으로 또 가다가 계속 이제 호남 쪽으로 간 거예요. 대전에서 경상도로 가야 되는데 호남으로 간 거죠. 낙동강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그때. 그래서 무주군 적상면이라는 곳에서 박종구 씨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분은 도와줘요. 숨겨주고. 근데 또 이제 거기 내내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 가다가 완주에서 진안에서 한도규라는 사람 집에 또 들어가는데 이 박종구 씨가 잘 도와줬기 때문에 또 여기 남쪽이니까 믿었군요. 믿고 했다가 이 사람이 밀고를 해서 북한군이 아니고 거기 있던 북한 편드는 자위대원들이 와서 체포합니다. 36일 동안 헤매는 과정에서 거의 물밖에 못 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 대전을 떠날 때 몸무게가 86kg였대요. 건장한 굉장히 장군이었죠. 건장한데 포로가 되었을 때는 이게 58kg가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하고 교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필리핀에서 뭐 그런 데서 사로잡히는 미군들 보면 체중이 그렇게 줄어 있잖아요. 배짝 뼈밖에 안 남은 상황. 네. 총대는 지휘관이 매는 거예요. 딘 소장도 알았잖아요. 안 될 것 같다. 철수했어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 철수를 결심하지 못한 대가로 미제 24사단은 3,933명의 병력 중에 1,150명이 손실이 됩니다. 사단장 등 874명이 실종이 됐고 전사가 48분, 228분이 부상을 입어요. 북한군은 이후에 포로 신문을 했는데 북한군의 병력 손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네. 딘 소장은 그러면 북으로 가서 어떻게 됐어요? 사실 사단장이 포로가 된다는 건 엄청난 선전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그 사람이 뭐 포로성에서 병들어서 혹은 뭐 이렇게 학대받아서 전사했다 그러면 이게 또 엄청난 효과를 그렇죠. 또 일으키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보살펴는 줬던 것 같아요. 살려는 드릴게 정도로. 네, 뭐 그리고 근데 뭐 거의 병사들로 똑같이 대접 받았는데 똑같진 않았지. 근데 그 백선엽 장군 회고록 보니까 거기 그 이렇게 간수 비슷했던 병사가 뭐 좀 많이 도와줬대요. 몰래 뭐 갖다 주고. 그러면 나중에 송환이 됐어요? 그래서 네. 53년 9월 4일에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되게 됩니다. 네, 참 다행이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나중엔 한국과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김치 맛들였다고. 딘 소장님은 박종구 씨가 주신 김치를 먹고 김치에 푹 빠진 게 아닌가. 맞아. 또 전라도 김치. 전라도 김치 전라도 첫 번째 그 하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렇게 박종구 하네. 씨가 굶주리다가 네, 집에서 아유 드릴 게 없어. 없어요. 하면서 김치 이제 저 밥하고 이제 밑에 김장김치 김치 다 하고. 드시면서 딜리셔스.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 본인은 그 포로 산에서 헤매다가 그게 얼마나. 그때 이후로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담인데 그때 고발했던 양반은 나중에 잡혔죠. 잡혔어요 또. 네. 건선징악이네요. 저기 국군한테 체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부터 6.25 전쟁 초창기에 이뤄졌던 이 한강부터 금강까지 거쳐서 지연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메시지와 교훈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념을 떠나서 군인은 군인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걸 우리나라에서 써야지 남의 나라 가서 왜 쓰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이 선하게 살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선하게 하고 먼데 사람에게도 선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자기 나라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도 군인의 본분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런 거에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죠. 예전에 어른들이 맨날 와가지고 너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렇게 착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가족한테나 친구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잘해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 이럴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비정상이잖아. 타인한테 못되게 굴고 주변 사람한테 착하게 구는 사람은 되게 사기꾼이거나 언젠가는 주변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털어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민족 다 좋지만 인간의 본연이라는 점에서 특히 군대라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이 원칙적인 데 충실해야 돼요. 괜히 지금도 평화유지군 가는데 뭐 일부러 가서 희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위험한 데는 가지 마라. 이런 일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제약을 걸고 거기 가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너는 왜 남의 나라 가서 그러고 있니? 이런 식의 비난은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죠. 국군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버텨냈거든요. 그리고 미군 역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지켜줬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살짝 돌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애초부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전력을 갖춰야 되고 그중에서도 병력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군사혁신이 여러 방면에서 벌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래요. 드론이 들어오면 다 필요 없다. 로봇화가 진행되면 병력 줄여도 된다. 병력이 줄어들고 적과의 전력비가 3배, 4배 벌어지면 장담하는데 전쟁 납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6.25 때처럼 그때 우리 선배 전우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겪게 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병력 비율 그리고 우리의 무장 비율을 3개 5이다 이런 수사적인 어구에 머무르지 말고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회에 걸쳐서 저희가 방어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